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이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이슈 속에 궁금한 것들을 짚어보는 정치 Y. 왜 그래? 정치 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 Y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들을 담은 뉴스 키워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스 속보부터 볼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언급을 했군요. 예,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파병 자체를 지금 부인하지 않은 게 눈에 띕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위성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금 그 브릭스 정상회의 때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푸틴은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가끔은 싸움도 일어난다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맞받았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면서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 이것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언급했죠. 예, 지금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이 고유 군복에 국기와 표식을 달고 활동하는 통상적인 파병과 달리 러시아군으로 이제 위장한 점을 들어서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또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건 용병에 가깝고 사실상 총알바지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 관계도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북한의 참전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전단이 담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 쓰레기 풍선이 그런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고요? 예, 북한이 어제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또 날려보냈는데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남 전담을 이번엔 이제 그냥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대남 전단을 이제 뿌린 건데요. 네. 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서 청사에 낙하 쓰레기들이 발견됐는데
오염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풍선에 이 GPS를 달아서 낙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 낙하물 상당수가 용산 일대에서 발견된 만큼 대통령실과 군 시설을 노려서 집중 살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임박한 만큼 북한이 지금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이게 여당 내 투톱이라고 보통 부르죠. 당대표와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지금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요. 여권 내부의 이 같은 갈등의 틈새를 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거죠? 예, 지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한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에게 결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법안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있고 또 최혜병 순직 사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서 지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를 했습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표결을 거치면 이 대통령 제2요구권 등등 하면은 한 15일 기간이어서 다음 달 안에 국회 재표결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분기 0.2% 역성장했던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은이 예상했던 성장률 0.5%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 이 반도체 수출도 주춤했고 특히 전기차 수요 부진이 직격탄이었습니다. 이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이 애플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0.5% 늘었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 지출을 중심으로 0.6%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제 전망 수정도 불가피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보입니다. 지금 3분기 경제 부진으로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성장률 변동에 따라 내년 2.1% 성장률도 불확실해졌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이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와 IT 사이클, 글로벌 교육 조건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다시 전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은은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침체는 아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이런 중에도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 매출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분기별로. 회사는 지난 2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을 세웠는데 이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7조 원 영업이익 수치는 이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3분기 기록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뭔가 이유, 배경이 있었겠죠? 예, SK 하이닉스 역대 최고 실적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경영진과 기술진이 합심해서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고 기술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던 덕분입니다. 하이닉스 D램 반도체보다 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잠재력에 주목해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끝에 내놓았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구매하려는 그 AI 반도체 최적의 메모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군요. 예.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0.7도, 전북 장수 2.5도, 경남 거창 3.9도, 서울은 8.9도로 일부 내륙 지역은 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대구 23도, 대전 22도, 경남 양산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기온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의 가시거리가 120m로 좁혀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 후반인 만큼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만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역시 법사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국회 한 4년 만에 다시 등단하신 거죠? 네. 등원하신 거죠? 네. 어떠세요? 네, 많이 변했는데 좀 삭막해지고 네. 거칠고 아주 사생결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오선 의원이시죠? 네. 국회가 그래도 뭐 여야 간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살벌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선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네. 여야를 떠나서 그냥 같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래도 또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나마 그런 의원들이 네. 있어서 예, 그나마 이제 그런 분을 만날 때 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맛있습니까? 자, 어제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 했습니까? 네. 감사원 대상으로 국감을 했어요. 원래 감사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
감사를 하겠다고 추가로 의결을 해가지고 어제 네. 오후에 이제 3시에 이제 현장 감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그 대통령 관저 그 이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그 감사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원에 보면은 항상 이제 무슨 안건마다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회의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고서는 다 공개합니다. 거의 다 공개하죠. 근데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회의록에 보면은 이제 감사위원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 것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파들이 좌표를 찍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의를 할 때 위원이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 하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제 그런 원칙을 꼭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뚝이 무너지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예. 이제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다음에는 전에도 했으니까 그 다 이제 이거를 까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냐? 그리고 또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다른 체제보다도 우월성 있는 이유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견,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들은 전문가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 소신에 입각해서 이제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발언, 저런 발언 이게 다 모아가면은 이게 이제 정반합의 원칙에서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할 때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회의록을 공개하면은 이거는 뭐 왜냐하면 뭐 워낙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키려고 한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시면 공개는 아니고 열람은 정도는 할 수 있다. 아하. 예. 이제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그것도 곤란하다.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야당은 다수 힘을 이용해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제 감사원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니까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안 돼서 이제 그래서 불발이 됐죠. 예, 회의록 공개는 열람도 못한 거네요. 못했죠. 네.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앙앙불락하면서 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면서 이제 감사원장하고 그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 감사원의 결정이 민주적이려면 그 회의 구조가 좀 비밀 회의록은 회의록이 비공개죠. 비공개가 돼야 대신 되는데. 최종 결론인 감사 보고서는 공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현장에서까지 있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명태균 씨 논란 관련해서 그 강혜경 씨요. 네. 예, 증인으로 나왔고 또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막 이런 보도가 네, 있던데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보니까 네. 지금 이 강혜경 씨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대화 내용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대부분 명태균 씨한테 들은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도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믿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말이야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봤다더라.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빙성을 안 두거든요. 예, 이른바 전원 증거. 전문 증거라고 그러죠. 전문 증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와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상황을 뭔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네. 이거는 좀 신빙성이 없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한둘은 자기가 뭐 직접 통화하는 걸 뭐 들었다든가 뭐 이러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는 강혜경 씨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명태균 씨가로부터 들은 것인데, 그럼 이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냐? 1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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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
너무 좀 뭐랄까 과장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가 좀 없다. 이런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런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사람 입만 쳐다보고 모든 언론이 지금 뭐 야단 법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조배석 의원 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도 그 재판을 할 때 그 뭐 피고인의 주장 또 검찰 측의 주장, 증인들의 주장을 할 때 이게 진위를 가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이야. 정말 양쪽 말을 좀 다 들어봐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판사들은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또 기록도 꼼꼼히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네, 내리죠. 서로 이 상충되는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강혜경 씨가 보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 업체인 그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명시의 여론조사 조작 지시를 이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하, 예, 이제 예. 그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강혜경 씨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적극 좀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다 제3자예요. 그런데 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명태균 씨 반박에 의해서 이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뭐 일반인들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두 분이시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직접 드린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는 예, 것이 좋겠다 이런 최종적으로 취지입니까? 좀 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이분이 이제 완전히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여야 정치인들도 좀 많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해줬다고 하고. 근데 이제 선거가 되면은 이 자칭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후보자들한테 다 꼬여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거에 나왔을 때 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처음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정말 고수들, 예, 그 뭐라 그러나요? 중국의 뭐 그 수호지에 나오는 이 무림의 고수들은 말을 안 합니다. 예.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자기가 어떻게 뭐 자기가 누구를 만들었다 어쨌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분 보셨나요? 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뭐랄까 자기 과시를 자꾸 하시고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쉬운 거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사실 국정감사는 이제 정책 질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법사의 경우는 사실 4년 전에 헌재에서 한정위원 판결을 내린 그 낙태법이 있습니다. 낙태죄. 그리고 2020년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라 하고 한정위원 그 타임라인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4년 지났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걸 할지 그다음에 뭐 위메프 사건 뭐 사태를 지금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그 국정 과제 또 저출산 문제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좀 관장하는 지금 그 부서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인구 대응 기획부. 예.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거에 지금
그다음에 또 북한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뭐 파병이 된달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제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은 낮지만 그러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온 그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전 우리 그 정치 상황이 좀 뭐랄까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여의도 정치판도 좀 걱정이 많고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을 들여다봐도 걱정이 많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한 후에 당 분위기가 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도가 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글쎄 대통령실하고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뭔가 좀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좀 깊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즉각 뭐 대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 당과 정이 또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는데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우리가 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런 어떤 약간의 뭐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 일사불란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잘 융합이 돼서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나 그런 정치적인 성숙함 그리고 역량들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뭐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뭐 모든 당무는 내가 관할한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사는 의총이 결정 최고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으로서는 이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데 사실상 그 보팅을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국정감사기 때문에 사실은 의총을 열기가 좀 힘들었죠. 다들 뭐 상임위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밤 11시 12시에 끝나고 이러거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 이제 의총을 소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뭐 좀 갈등이 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다시 재의결 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 협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 분위기로 봐서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로 가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부결될 거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특검, 탄핵 뭐 계속 그 전국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당의 그러한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저기는 이재명 방탄입니다. 그리고 빨리 특검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제 이런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의 문제점입니다. 자,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그래도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타당하고. 네. 저는 민주당이 갈수록 이 법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게 이렇게 그 더 법적으로도 나쁘게? 이게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유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뭘 조사를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 그리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여야가 그 같이 해서 이거를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잘 만들면 우리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근데 워낙 만들어 놓은 법이 유연성, 위법성, 뭐 정합성 이런 게 안 되니까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법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법적으로 높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거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 하면은 얼마나 법 제목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럼 차별을 찬성하는 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 돼버렸는데요. 법 네. 제목 때문에. 그러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역차별법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는 개별 사항에 대한 차별금지 이미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법만 따로 만들어서 뭘 논의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사유를 쭉 나열을 해요. 그다음에 요거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의견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은 뭐냐면 반대하면은 혐오 표현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처벌하게. 그래서 이제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서 문제가 그 말이 많으니까 이제 뭐 제재를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보면은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 사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법안도 있고 아하. 아무튼 여러 가지 제재를 합니다. 아하. 사람이 제재를 받으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결국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론과 달리 이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사상 독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의원님 그 호남동행 특위위원장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처음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21대 때 정운천 전 국회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때 아하. 그 이미 실행이 한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2대 때 이제 한동훈 당대표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정운찬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이나 이 호남에서 수도 없이 많이 도전하고 또 패배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정운천 의원님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정운천 의원님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험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필요한 그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계층이나 포기할 수 없죠.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예.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역이 이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과제다. 이런 면에서 정말 필요하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정말 필요한 과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경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요. 동진 정책이 성공했어요. 아하. 민주당은 영남에 있어서 과거에 예. 불모지였거든요. 지금 뭐 영남에도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정당으로서 균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넘어서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 국감은 이제 다 끝나가지만 앞으로 예산도 남고 뭐 정기국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현재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정쟁으로만 흘러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방탄, 뭐 탄핵 이거는 좀 위험하다. 정말 우리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19명 청소년들이 원고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 달에 이제 승소 판결이 최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승소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의 힘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저 한 명의 개인이었고 저도 지금 사실 그저 한 명의 개인이고 국민참여의견서에서 함께 해주었던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도 사실 개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가 모여서 사실 이 헌법소원의 승소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늘 약간 일상적인 실천 혹은 일상의 영역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만이 제한이 되는데 사실 더 큰 힘은 개인이 모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지를 보낸다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유를 많이 한다거나 캠페인에 참여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설문조사가 있을 때 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되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고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저변, 사회적 지지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10도를 밑돌아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관령은 영하 0.7도, 전북 장수 2.5도, 경남 거창 3.9도로 일부 내륙 지역은 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전주, 대구 23도, 대전 22도, 경남 양산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그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치 Y 시간입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예. 정치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그 역학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면을 파헤쳐보는 정치 Y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이 한 주 내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총평하신다면요? 뭐 저는 사전 요구사항부터요.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사후의 그 친한계 면담 모임 과시까지 전북의 그 한동훈 대표 측이 잘못한 이런 데 회담으로 봅니다. 사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미리 약속해 버렸잖아요. 이거 대통령에 대한 겁박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도 세 가지를 예스냐 노냐 대답해라.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새과시 하듯이 21명 작가 의원들 만찬 셋 다 이게 아주 잘못된 회담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Y 왜 들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본인이 대통령과 차별화, 내가 차별해서 내 정치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네, 뭐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면은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와 한동훈의 쫄보 정치가 만났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밴댕이 정치라는 거는 이제 밴댕이 뭐 소갈머리 여기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표현을 이제 예전에 썼는데 굉장히 속 좁았다. 예를 들면은 뭐 의전 홀대 얘기 뭐 여러 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25분 기다린 것부터 해가지고 좌석 배치하고 대통령은 그냥 책상에 손 짚고 격노한 표정 뒤통수 당대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내보낸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 2015년에 김무성 박근혜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게 매일경제가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속 좁은 정치가 보였고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대통령도 답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반박을 하지 왜 나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냐.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서 또 소위 말해서 쫄은 거죠. 대통령 앞에서는 그 오랫동안 그 상하관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겨레 칼럼이 그걸 썼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샴 쌍둥이 이론도 이런 뭐 이거 썼더라고요. 두 사람이 분리할 수 없으니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결국은 보수의 완전 분열을 지금 뭐 초래했다.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쫄보 정치라고 그랬는데 댓글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있어요.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쫄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막느라고도 힘들었다. 근데 뭔가 특단 대책이 없으면은 이제 막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면전에서 했으니까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의 겁박하고 협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박으로 협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볼 것이냐 네. 뭐 그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거를 대통령은 불쾌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맞고 김건희 여사 뭐 국민의힘 뭐 의원분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김건희 여사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해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를 하는 요구로 3대 요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하면 쫄보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했네. 대통령이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재반박을 해야죠. 재반박을 못했다. 재반박을 못하고 그냥 요구사항 이렇게 이미 다 언론에 난 거 3대 요구 조건 들이밀고 그냥 표정만 구기고 나와서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재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언론 그래서 브리핑도 쫄보가 언론 브리핑도 돼버렸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집에 쉰 가버리고 뭐 이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의 컨텐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제발 이제 그 검사 동해체에서 좀 벗어나시라 이제는. 예. 뭐 저는 그 내용이 황당한 게요. 30명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한이 다 합쳐도 20명도 안 되는데 30명은 왜 설득합니까? 원래 70, 80명이 원래 투표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요 친한 의원들도 원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굳이 설득 안 해도 됩니다. 뭐 저는 그쪽에 그 협박으로 듣기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그 인적 라인 있죠.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라인인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라. 근데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완전히 뭐 찌라시 수준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앞에 떡 내밀면서 청산을 하면요. 그러면 그 한동훈 라인 있잖아요. 뭐 김경률 회계사나 진중권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본인 비선 라인부터 정리해야죠. 그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라인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가장 특혜받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뭐 행정관들이 이번에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네. 뭐 취소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궁시렁대면서 얘기한 게 한동훈 본인이 김건희 라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도 거기에서까지 뭐 거기에서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뭐 김건희 라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준 건 맞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63%의 당대표 어떤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된 것도 맞기 때문에 한 절반의 진실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성은을 입었으니 이게 이제 중전마마의 성은인지 뭐 이렇게 임금님의 성은인지를 모르겠어요. 성은을 입었으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걸 따라야 된다? 그거는 뭐 이거 왕조 시대도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건 맞죠. 예, 이제는. 근데 부산 고검의 그 차장이요. 기한 갔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컴백한 거. 근데 그때 검사 때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인 거 있죠. 이게 몇백 개가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집에서 이제 뭐 밥 해주는 거라든지 또는 넥타이를 사도요. 꼭 2개를 사가지고 한동훈 대표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수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조 김건희 1호 라인, 1호 인사 이게 바로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입니다. 뭐 본인은 정치인은 국민만 배신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 정치인은요 국민도 배신 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인간적으로도 배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배신이다. 본인부터 돌아봐야 된다 봐요. 그 한동훈 대표가 계보 정치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어찌됐든 여러 차례 이제 번개 형식으로 2차례 지금 친한계 모임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 일부 이제 김태흠 뭐 지사나 이런 분들이 개파 정치 이런 거 당대표가 전체를 아울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게 일견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당내 세대결을 지금 뭐 표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에 때밀렸다. 사실 이런 게 없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자기 친한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저번에 첫 번째 그 번개 모임 했을 때 한 명씩 데려오자 뭐 이런 얘기를 그 친한 의원들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전도하듯이 한 명씩 이제 1대1로 다음에 모일 때는 한 명 더 데리고 오자. 1+1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새 과시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뭐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가 아니라 얼마나 본인이 이거에 명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득력 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를 새를 불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뭐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계보 정치는 시작됐다. 개보 정치는 시작됐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사실 계보 정치의 핵심은 머릿수거든요. 그게 그렇죠. 무슨 대의 명분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냥 머릿수 하나라도 더 많은 쪽이 당권 잡는 그 계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당권은 잡은 상황이고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의총에서 이제 아예 뭐 박수가 아니라 이제 표결 들어가야 될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립에 있는 분들이 꼭 한동훈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 감각이 참 없는데 그 밑에 계보원들이라는 한 20명 있죠. 이 사람들도 이게 진짜 한심하다 봐요. 정치를 몰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좀 있어야지 반환도 안 돌았잖아요. 반환점도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면요. 지금은 어떻게든 이게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시키자. 잘해보자. 이렇게 힘을 합쳤다가 뭐 마지막에 대선 앞두고 이게 약간 차별을 한다든지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부터 극한 대립을 하고 차별화해봤자 또 대표 임기도 지방선거 전에 아마 사퇴될 겁니다. 대선 나갈 때는 1년 6개월 전에 당권하고 대권 분리 규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너무 빨리 대통령하고 이게 극한 충돌, 대립 부르는 게 무엇은 이게 도움이 될까? 시점을 그러니까 정치 감각을 제대로 가진
참 뭐 계보가 없다 봐요. 아니, 요거 이제 짧게 해볼게요. 그러세요. 예. 아니 왜 오죽하면은 대통령 임기 반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반대쪽에 사실상 반대쪽에 쓰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 대통령이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이제 예산 정국 들어가면은 지역구에 얼마나 지금 예산 땡겨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힘이 막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다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늘 갤럽 지금 10%대 나올 가능성 상당히 전 높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위기라고 보면 이걸 해결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원팀 하면은 다 해결됩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이 전국이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지지율요 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배신하고 떠나가 잘된 정치인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짓밟고 탄핵했던 유승민, 김무성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한 자릿수일 때 배신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잘된 사람이 있나요? 정치인은요 지지율이 좀 낮다 해서 자기가 모시던 이런데 그 죽으려고 뭐 하기는 좀 봉건 시대지만 대통령을 짓밟고 떠나면요 네. 결국 결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 지금 딱 말씀 군주를 배신하고 그 봉건 시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리스크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친한계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예. 해결하지 못하면은 4대 개혁이고 국정이고 뭐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해소를 해야죠. 서정 변호사 토론 중에 그 얘기했죠. 그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그 내년 여름 가을 경에는 이제 대표를 그만두게 돼 있다. 대선에 나가려면 당헌 당규가 당권 대권 분리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부쩍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많이 응원도 하고 심지어는 조국 대표하고도 가까워지더라고요. 뭐 조국 대표가 대놓고 막 파이팅 그러대. 한동훈 파이팅. 이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배워가는 것도 있잖아요. 배워가는 거 훈수도 두고. 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봐라. 당헌 당규 다 고치지 않냐.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지방자치 선거 공천권 포기할 사람 같으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듣고 보니까 뭐 저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하지 말란 법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완전히 당을요 거의 일극체제로 장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최대 20명이고요. 뭐 저는 그것도 탈당했을 때 따라갈 사람은 5명 미만으로 보거든요. 아하. 당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바꾼다는 거 엄청난 역풍이 불고 불가능할 겁니다. 아.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게 당을 장악한 정권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못한다. 불가능한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2조 심판했잖아요. 예. 총선 때. 네. 지금 이게 윤김 심판 자꾸 윤석열 김건희 심판하자 이렇게 바꾸는데 총구를요. 지금 전쟁입니다. 정치가. 원래 정치라는 게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총구를 내부에 자꾸 총질하고 있는데 빨리 총 방향을 2조 심판을 바꾸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맞죠. 근데 왜 이 정치가 전쟁 같이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가고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글쎄요. 뭐 이재명 조국 두 분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국 대표가 뭐 힘내라 파이팅 뭐 이런 게 한 게 생각해 보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발의한 게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아니 한동훈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동훈 야당에서 보기에도 한동훈 말이 옳다. 한동훈의 해법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 이거 리스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저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게 풍문처럼 사실은 이제
이제 아무런 선거를 지휘하는 그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보궐선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당규로 돼 있는 거, 국민의 당규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내년 9월이 아니라 이제 내후년까지 이제 가는 거죠.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까지는 할 수 있게. 그러면 대략 공천 가능할 뭐 요 여지까지 있는 건데 어쨌든 글쎄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친한계나 뭐 이쪽에 좀 한동안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가만히 있겠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이 가만히 있겠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예. 알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이걸 브로맨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 적대적 공생이라고도 그러대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적대적 공생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이 적대적 공생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보수층에서 뭐 탄핵 얘기 뭐 이렇게 오히려 탄핵 얘기를 보수에서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탄핵하려고 하는 거고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글쎄 뭐 적대적 공생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뭐 연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떤 의견이 비슷한 거는 같이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쎄 이제 배신자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배신자론으로 본다라면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대로 갈 겁니까? 2년 반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이거를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세요. 옛날에 그 조국 대표가요. 중국의 노신, 루신의 말을 인용해서 물에 빠진 개는 죽도록 몽둥이 더 때려 패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빠져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몽둥이로 좀 때려 패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구명줄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11월 15일 14일부터 김혜경에서 선고 15일 날 본인 선거법 25일 날 그다음에 위정교사 전부 다 당선 무효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즉 플랜 B가 벌써 민주당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럴 때 더 때려 패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인데 구명줄을 던져준다니까 살려주려고 이게 이번에 해담이고요.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 진짜 총구 방향 다시게 2조로 돌리됩니다. 네. 아니 반박을 짧게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이 11월 15일 이전에 이 문제를 일단락해야지 우리가 반전의 계기를 얻고 민주당의 어떤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금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이 이렇다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렇게 되면 언론에 집중돼야 뭐 이제 다 뭐 판결이 난 그날이야 당연히 뭐 민주당 그 사법 리스크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언론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은 다시 김건희 명태균 얘기로 그 다음 날부터 도배돼요. 지금 오늘도 지금 뭐 명태균 지금 뭐 창원 산단에 뭐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한겨레 단독 보도 나왔죠. 그리고 지인한테 얘기해서 땅 샀다 지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특별감찰관 이제 임명입니다. 이건 이제 국회가 추천 절차를 밟아야만이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추천 절차를 안 밟으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역사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특별감찰관제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처음 1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 한 사람이 딱 임명됐다가 중간에 사표를 낸 다음부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엮여지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이 문제를 갑자기 북한 인권재단과 분리시켜서 특별감찰관제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고 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이 주장이 나오자 그건 원내 사안이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호 한동훈 간의 갈등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한동훈 대표 측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특별감찰관제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부터. 저는 해법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네.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 뭐 면담하기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요구하는 거는 국민이 요구하는 거에 최소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요구안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특별감찰관은 최소치에도 못 미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것들, 뭐 그게 국정 개입이든 선거 개입이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걸 뭐 검찰에 불기소 뭐 이런 거든 과거에 했던 거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거를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뒤에 거를 과거 거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로 지금 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특감 말고 특검해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질문 나갑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몰라서 특별감찰관으로 주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검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제 배신자론 여기 프레임에 이제 같이 다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도 뭔가 해법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것이 특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특감을 나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감도 했는데도 여론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자체 발의를 하든 뭐가 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단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예,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이 문제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데 추경호 대표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요. 특별감찰 할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게 있었으면 문다희 씨가 태국 못 갑니다. 5년 동안 안 했고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도 이번에도 이게 아예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보고 진정성 있게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론 플레이 하기 전에 조용히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연결을 좀 풀고 한번 추천해보자. 대통령도 하겠다 하니 이렇게 먼저 협의를 해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언론의 불쑥 먼저 이게 자기 정치하듯이 그래서 이게 관종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찬성해요. 특별감찰관 대통령도 공약이고. 그런데 아까처럼 추경호 대표하고 이게 절차 문제에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문제는 민주당 쪽에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짧게 반론을 하자면은 8년 동안 안 돼. 2016년 북한 인권재단 이제 출범한 이후로 8년 동안 안 됐잖아요. 아니 뭐 맞는 말,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비판하면은 됩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고 뭐 선임하고 이게 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솔직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꿀잼이에요. 바깥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도 더 급한 사람이 지금 우물에서 지금 숭늉 찾는 이런 저는 격이라고 보는데 더 급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 이게 대통령이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래. 예.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네. 지금 한 대표가 진짜 문제가 뭐든지 언론에부터 터트린 다음에 해요. 대통령하고 면담도 언론에부터 요구 딱 던지놓고 회담하고요. 추경호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 안 하는 것도 먼저 추 대표하고 협상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 언론에 먼저 떡 던지놓고 일방적으로 우리 연계 안 하겠다. 이런 게 절차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했는데 이게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이대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충돌하면요. 솔직히 식물 대표에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임기는 그 사이 끝나버려요. 내년에 어차피 끝나잖아요. 이래 되면 이게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성찰하고 그때 공부도 하면서 좀 당대표 선거를 빨리 놓은 거예요. 저는 나오라 했지만 이게 책임지고 물러나자마자 바로 놓은 거 이거부터 잘못됐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조금 저는 오히려 내공을 좀 닦아야 된다나 정치를 좀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결정적인 타임에 다시 권토령에 복귀하면 되거든요. 이건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지금 이게 갈등이 더 가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거예요. 지금 대표 사퇴하고 좀 더 좀 성찰하고 그러면 대선 경선할 때 그때 넣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대선 때 출마가 가능하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워낙 보수 쪽에 딱 반토막이 나가지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하루 종일 비판하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한동훈 대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의심이 확신으로 지금 변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딱 당선되자마자 이제 여의도 정가에 또 돌았던 게 김옥균 프로젝트 3일천하 뭐 이런 게 또 돌았었잖아요. 그런 게 또 돌았어요? 예, 뭐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금방 3일 만에 끌어내린다라는 게 뭐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었다. 뭐 이런 거에서 10월 달에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썰처럼 돌았어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걸 가정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부산 금정에서 대승을 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한동훈을 위해서 너 내려와라라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 이게 지금 플랜이 가동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2K론까지 얘기나 다음에 지금 당권 주자로 2K 그러니까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지금 준비에 몸 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야, 아니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도 그럼요 많이 아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다 아는 얘기야 사실은 뭐 우리 고성국 진행자라고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요 영원히 쫄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두 분 다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분은 지금 사퇴하고 대선 준비하라. 한 분은 지금 물러나면 아무것도 못 되니까 버텨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월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11월이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잔인한 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뭐 선고 재판을 2번이나 한 달에 받는 경우는 참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도.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이제 전망하시는지 짧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지위와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거를 대적할 만한 상황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데 이제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위증교사에서 이제 금고 이상이 소위 말해서 나오면은 피선거권 막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만 한 명만 믿고 대선 후보로 갈 수 없다. 이게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잠룡들이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둘 다 당선 무효에 넣을 걸로 보고요. 네네. 1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1심이 선고되면 2심에서 특별한 경우자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특히 2심은 3개월, 633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죠. 네. 그러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까지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11월이 될 것이다? 그렇죠. 1심이 당선 무효 둘 다 놓는다 보고요. 2심은 3개월만 하면 이게 빨리 끝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1심에서 정의심 무효나 모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뭐 확정 판결까지 내년 초에 끝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막판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정치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Y에 이어서 사건 Y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속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최근에 보면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묘를 죽인 사건이나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 등 심심치 않게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된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딱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한 차례 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요. 네네네.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한 2년 전이죠.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가해자가 여성 영무원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고 2018년도 입사 동기였습니다. 네, 근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2019년 11월경부터 약 3년 동안 350여 회 이상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고요. 특히 피해자가 연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자 가해자의 연락 시도는 더 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스토킹 관련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요. 그 관련한 재판의 선고가 있기 바로 하루 전날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쭉 사건 설명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이게 보복살인, 네. 여성 혐오 범죄, 네. 뭐 이런 식의 그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 네. 그 실제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건 당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었고요. 미리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조회했고 특히 범행 당일에는 다른 지하철역에 들러서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다 라며 소개하면서 역산의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또 재확인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신당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네. 사실 좀 상당히 계획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보복살인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보복살인으로 좀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 혐오인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스토킹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이 작용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스토킹 피해자 중에는 남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나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살인 사건을 두고 범죄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와 같은 살인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가 그 근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복살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었던 것 같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살인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통 말 쓰잖아요. 네네네. 하고 이처럼 계획한 보복살인 경우에는 형량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특가법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좀 더 세집니다. 자, 이게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1심에서 검찰이 9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면 상당한 중형을 구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중형을 구형할 정도로 이 사람의 범죄가 무겁다고 검찰이 인지했다는 뜻인데 네. 그런데 어떻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서 결과적으로 재판 하루 전날 네네네. 살인을 하게끔 했습니까? 이건 뭔가 좀 허점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좀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사건의 근본이 스토킹 범죄였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이 되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피해자가 2번 고소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를요. 처음에는 2021년 10월에 한번 고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바로 다음 날 이 가해자가 긴급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중 하나가 좀 전문직이라든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할 우려가 없다. 적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사실 뭐 가해자가 뭐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죠. 좀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 영장 기각에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했었겠죠.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접근 금지 명령이나 가해자에 대한 감시 조치 등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거 한번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22년 1월경에도 한 번 또 고소를 했습니다. 또 동일한 스토킹 범죄로요. 근데 이러자 그땐 또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한다. 앞으로 피해자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아예 구속영장도 청구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당초 좀 가해자가 좀 구속이 되었었더라면 아니면 하다못해 최소한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어떤 신변 보호 조치라도 좀 있었더라면 좀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은 이제 스토킹 범죄로 시작이 돼서 살인 사건이 돼버린 것이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가 드뭅니까 아니면은 좀 많습니까? 스토킹에서 시작해서 살인으로까지 가는.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럼요. 사실은 뭐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뭐 흔히들 생각을 하듯이 스토킹 행위가 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뭐 접근하거나 뭐 따라다닌다거나 진로를 막는다거나 뭐 그러한 행동 아니면 뭐 전화한다거나 문자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런 행위로 인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근데 또 이런 스토킹 범죄는 또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뭐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라는 것 자체가 큰 범죄라는 시각은 없었습니다. 좋아서 따라다니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경범죄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이게 점차 이런 스토킹 범죄가 많아지고 또 관련한 그런 강력 사건도 많아지게 된 거죠. 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경에 그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한 송파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살인 사건이라던가 뭐 2018년에 이혼한 전부인을 좀 집요하게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 살인하기까지 이른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스토킹 범죄에서 시작을 해서 살인 사건에까지 이르는 이런 강력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스토킹을 좀 사소한 문제로는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좋아서 따라다니는 건데 어떡하냐 이런 또는 야, 솔직히 너도 좋잖아 뭐 이런 얘기도 막 진짜 무분별하게 막 하곤 했던 건데 그렇죠. 이게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인식은 사실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예방하거나 또는 제재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들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이게 2020년 11월경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이게 아마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모녀 피살 사건이라고 2021년 3월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한 노원구 가정집에서 스토커인 사람이 어머니와 자매 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교제하자라고 하면서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수개월간 스토킹하다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서 동생과 어머니, 언니를 순서대로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가 되면서 처리의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 신당역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그 처벌과 관련해서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좀 수위를 높이자 여러 가지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이 스토킹 범죄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이 스토킹 범죄의 그 특성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집요하게 이걸 쫓아다니거나 감시하거나 하듯이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 피해자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컨대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되게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저항을 하거나 뭐 말리거나 할 텐데 그래서 그 피해가 의외로 커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 부모나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좀 더 네.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우선 처벌 대상 범위를 좀 넓혔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재 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라던가 뭐 일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처럼 휴대전화 기능이나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뭐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를 하였죠. 그리고 잠정 조치 내용 중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개정이 되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었죠. 이 이야기 시작을 이제 신당동 살인 사건으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결국은 살인으로 이제 이 사건이 네. 끝났는데 그 살인 피의자 네네네. 그 사람은 그 후에 재판을 받았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형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1심에서는 당시 재판이 2개로 진행됐어요. 스토킹 범죄와 그 살인에 기왕에 대해서. 진행됐던 네, 9년 구형 나왔던 그 네네네네. 사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9년 되고 살인과 관련한 것은 일단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두 개 사건이 병합이 되면서 돼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또 대법원에서는 또 상고 기각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 지금 무기형 살고 있는 중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허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대조적 보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 이 부분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하게 하고 한다면 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을 해야 한다라던가 특히 그 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한 번을 하면은 반복은 아닌가? 뭐 2번을 하면 괜찮나? 이런 게 참 기준이 없고 서로 간에 또 각 수사기관에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외로 이 스토킹 범죄가 뭐 층간소음이나 채무 분쟁 등에도 좀 폭넓게 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못된 재응책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금 적절하게 조율하는 어떤 그런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합리적이면서도 좀 더 강화된 네. 그런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예방과 관련된 입법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 사건와의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하화국 램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 3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고 동호대교 5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까지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인천부터 밀립니다. 더 가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예, 20년 만에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개편됩니까? 네, 먼저 이 중공영제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민간 버스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 버스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수익성 관리를 해주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 방식을 일부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나중에 발생하는 버스 운행 적자를 전액 다 보전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따져서 다 메꿔주는 게 아니라 미리 총 수입 그리고 뭐 총 비용 같은 걸 정해서 모자랄 걸로 예상이 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수회사가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거나 뭐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경영 혁신을 해야지만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노선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굴곡이 심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를 경유를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405번의 그 간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점하고 종점 사이 직선 거리가 38km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노선 길이는 48km로 훨씬 길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직선화해서 운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기사들이 너무 오랜 시간 운전하지 않도록 장거리 노선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운행 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운행 시간이 4시간 초과하는 노선들이 대상인데 뭐 버스 노선 중에는 한 번에 281분 그러니까 뭐 5시간 가까이 한 번에 운행을 하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런 노선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 피로가 높아서 사고 우려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을 개편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을 버스가 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자, 위고비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 꿈의 비만 약, 꿈의 다이어트 약이죠. 근데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위고비라는 약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또 뭐 모델인 킴 카사디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를 돕는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그래 그 장 운동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유발하고 뇌에다가는 식욕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에 유통이 허가가 되면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기준으로 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그 당뇨병, 고혈압 가진 경우들만 제한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슐린 주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본인이 직접 뭐 배나 피부에다가 주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위고비를 찾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 이게 비만 기준에 해당을 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직접 그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 처방을 해주는지 이런 정보까지 공유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고비 부작용도 크다는 점인데요. 뭐 구토나 설사, 변비 같은 위장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비만 자체가 뭐 운동이나 식사요법처럼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바꾸지 않으면 결국 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꼭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고비는 약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은 병원에 약국에 가도 살 수 없는 전문의 네. 약품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예. 자,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큐싱이라고 해서요. QR코드하고 피싱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큐싱 범죄가 이 공유 킥보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네. 공유 킥보드 이용하려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있죠. 네. 예, QR 코드. 그걸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예, 사진 찍듯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결제창이라든지 등록창 같은 게 떠서 그 이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네.
문제는 이 QR 코드를 촬영하면 엉뚱한 악성 코드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유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그 킥보드 공유 킥보드의 QR에다가 뭔가 장치를 네. 해놓는 모양이네요. 네, 잘못된 QR을 일부러 붙여놓는 경우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해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 스마트폰을 감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정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정보 같은 걸 빼내서 판매하는 방식 이런 걸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방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QR 코드는 격자 무늬로 돼 있어서 이걸 얼핏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네. QR 코드를 직접 촬영을 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 붙어 있는 QR 코드는 스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붙어 있는 스티커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 코드 스캔을 해서 페이지가 뜬다고 하더라도 뭐 절대 개인 정보 같은 거 함부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큐싱에 속아서 악성 앱을 설치가 된 상황이다라고 의심이 된다면 즉시 스마트폰에서 비행기 모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차단한 다음에 모바일 백신 작동을 시켜서 악성 앱을 바로 삭제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이미 입력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즉시 그 거래하는 은행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는 게 우선 통신을 차단하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공유 킥보드 길거리 어디에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거기에 QR 코드를 이렇게 촬영해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짜 QR 코드 붙여놓은 걸 어떻게 식별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결제하는 창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면 입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하기가 쉽겠네요.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텐데 그냥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걸로 이게 대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좀 네. 큐싱이라고 그랬죠? 네. 큐싱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공서에서 이제 민원 얘기할 때 사실 억울해서 찾아가니까 목소리 높아지고 근데 좀 공무원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그게 욕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악성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해법이 나왔습니까?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설하거나 협박, 모욕, 성희롱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아예 응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요? 네. 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업무 방해를 할 의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걸 고려해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자 민원 창구 통해서 민원 접수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된 민원도 담당자들이 다 답변서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전자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안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민원인이 제대로 처리 안 해줬다 이러면서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민원 전체를 녹음하고 장시간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걸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게 생기면 행정기관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자, 이 재난 문자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가끔 너무 자주 와서 네. 좀 불편한 경우도 있죠. 네. 이거 조금 좀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진이 날 경우에 재난 문자를 이젠 좀 제한적으로 발송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규모 4.0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4.0이 넘으면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에 다 보냅니다. 그런데 경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진동도 못 느꼈는데 이 재난 문자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불만들이 컸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기상청이 이걸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진의 규모와 진동을 구분해서 보내겠다라는 취지고요. 이걸 보면
그 진도 자체는 그 지진이 발생한 진앙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진도가 약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지역을 그 해당 지역에만 보내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의 최대 주주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줄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줄여가는 거죠. 네. 최대 주주 기관도 줄어들고 있겠네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로 있는 국내 기관이 5곳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5곳이었는데 네. 2020년하고 2021년만 해도 9개였거든요. 그 사이에 4개나 줄었네요. 네, 예.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아무래도 국내 주식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커진 영향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2028년까지 세운 자산 배분안 보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이 15.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15.9%인데 더 줄인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이 주식 비중 줄이고 있는데 사실 이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 그 보유 비중을 줄이게 되면 하락장에서 안전판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는데 네. 또 동시에는 국민이 낸 보험료니까 수익을 높이려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을 제대로 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그 최적화된 지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겠죠. 네. 뉴스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정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